여기가 105 맞죠? 네. 예, 제 이름이 맞네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여기 주거복지 컨퍼런스에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05에서 쭉 열리는 주제들이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논의가 돼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제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의 기획부터 사실은 발표 주제, 그 다음에 어떤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기획한 사람이 직접 사회를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은 주거복지 서비스와 전달체계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어떤 연구보다 제일 지금 연구가 필요한 것이 주택 쪽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좀 봐야 되겠고 복지 쪽에서도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봐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였는데 연구들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전체를 총괄하는, 예를 들면 전달체계 지금 현황이 어떤 건지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가 되게 필요한 거고, 제가 손이 조금 불편한 거에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사진도 찍나 봐요. 그런데 주거복지 서비스라는 키워드와 전달체계라는 키워드가 가장 필요한 쟁점에 지금 있는데 기존에 조금 정리를 했던 자료들을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숙제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발표도 듣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욕심이 생겨서 제목을 주거복지 서비스와 전달체계를 들었고, 그 안에는 발제 논문은 어떤 거를 해야지 좋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여기 이제 앞에서 발표하시겠지만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쭉 연구하시고 지금도 연구하고 계신 국토연구원의 김혜승 박사님이 막 식상한데 이걸 왜 하냐, 다 안다, 실무자들, 현장의 실무자들 다 알고 웬만한 연구자들도 주거복지 주거복지 센터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시중의 주제의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획을 한 게, 하나는 지원주택이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게 정책의 제도화가 될 수도 있는, 아직은 제도화가 안 됐지만 될 수도 있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부 쪽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의 둘 관계가 다 전달체계 상에 있고 그 내용은 주거복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실은 현역이나 정책 과제라는 들어볼 수 있는 기회지만 이 세 개의 과제를 어떻게 엮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지라는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발표를 세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벌써 서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너무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안 관련해서 김혜승 박사님 먼저 인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김혜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먼저 오신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를 먼저 여쭐게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황정아 교수님께 제가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가지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역통합 돌봄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의 민소영 교수님이 지원정책 관련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논의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민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정말 다들 바쁘신 와중에 토론자분들을 섭외하기도 진짜 어려웠는데, 현장에서 계시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의 첫 번째 민간으로서 활동을 같이 해주신 최병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렵게 해줬고, 앞 세션에서 노기덕 팀장님 쪽이 뭐 토론인가 뭐 하고 바로 또 옮겨오셨죠. 그래서 함께 오늘 논의를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국민연합 사무총장으로 계신 노기덕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워낙 주거복지 쪽으로 복지하시는 분 중에서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쭉 논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현장에서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동관리, 아동주거복지를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임세희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듣고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건데 지금 4시 15분인데 그래도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되게 길게 두셨더라고요. 한 세션마다 저희 보니까 5시 45분인가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세션이 가급적이면 5시 45분을 목표로 끝내야 15분 동안 좀 쉬시고 6시부터 또 일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10분 정도 발표 부탁드려도 될까요? 10에서 15분 정도 사이? 네, 저는 네. 저는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주거복지 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무슨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가 될 때 오셨던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네, 그쵸.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아까 이태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발표해달라 그럴 때 제가 좀 반대했던 저 이거 지금 작년부터 거의 똑같은 내용을 3-4차례 발표하고 있다. 이걸 내가 굳이 여기서 또 발표해야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일단 주거복지 서비스와 전달체에 관련해서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어떤 입지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슈 제기 차원에서라도 많이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못 들었던 분도 계실 테니 간단히라도 좀 발표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많이 들으셨던 분은 그냥 좀 주무셔도 되고요. 못 들으셨던 분만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뭐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 성과가 있고 또 한계가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예산을 조금 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제목은 센터 역할과 발전 방안으로 잡았고요. 차례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실 이 법은 주거환법에 사실 이 주거복지센터라는 거와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 주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그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고 입주하는 단계나 거기서 사는 거나 또 내가 정착해서 계속 또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 거나 앞으로 이주하는 거나 그런 것들마다 개개 가구마다 또 지역마다 다 이제 복잡한데 그것과 관련한 주거복지 정책도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을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다뤄주는 현장 조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아주 슬로건을 내걸었죠.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종합적 사회통합적 정책을 쓰겠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걸었고 주거복지센터도 앞으로 뭐 시군구마다 하겠다라고 일단 로드맵상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정책 발표하는 거에 언급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현이 지금 되고는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서 이 주거복지센터가 왜 필요하냐? 현행 복지 전달 체계에서 그냥 하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군구에서 다 주거 쪽 하나 담당하면 되는 거지, 담당하는 사람 뭐 인력 한두 명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건지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과거에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고 현장 분들이랑 얘기하면 할수록 주거 관련돼 가지고 복지 쪽에 어떤 인력 한두 명 투입한다고 이 주거와 관련된 모든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어떤
주택의 정책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 복지 전달 체계 내에 투입돼가지고, 그러니까 삽입이 돼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복지 쪽도 너무너무 앞으로 이제 하는 일들 많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주거를 그냥 넣다가 해도 주거에 관련돼서 뭔가 지침 업무 매뉴얼에 있는 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복지 전달 체계가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성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달체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회의를 가고 해도 사실은 그 정신보건이랑 주거 쪽은 독자적인 현장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실은 시군구별로 하나 정도의 그 주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현장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2006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10여 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국토부의 예산에서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거복지센터 사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 한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저기 적혀 있고요. 사실 그 앞으로 여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음번에 이 커뮤니티 케어도 여기에 보면은 주거라는 어떤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거라는 꼭지가 아무리 여기 들어가 있어도 여기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에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주거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한 뭐 10분의 1이 책정이 됐다. 그럼 그 주거 부분의 예산을 그럼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조직과 접촉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조직과 접촉을 해서 네트워킹을 이뤄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없는 거죠. 돈만 책정이 된 거예요. 주거에 대한 이 돈 써라. 그렇게만 책정이 된 거죠. 그걸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주장은 제 개인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2000작년부터 현장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이랑 또 다른 전문가들이랑 또 뭐 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랑 해서 계속 토론을 했었고 포럼을 유지하면서 같이 작성했던 어떤 그런 필요성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전히 주거복지센터는 필요하다. 주거 중심의 정보 제공, 상담, 통합적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럼 기존 주거복지센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많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25개 구별로 하나씩 있고 서울시는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뭐 부산도 좀 있는 것 같고 대구는 대구시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2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있는데 최근 이제 제주도가 지금 2019년 6월 7월에 2개 개소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업무 현황은 이거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그 주거복지센터의 이제 주요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그 실적을 토대로 한 성과를 보면 어쨌든 그 서울시에서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이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그 종합적인 전문기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주거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 그런 어떤 사례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안건들이 있을 때 계속 이런 어떤 이슈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성과를 갖고는 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계로 해서 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던 어디에 거주하든 그 서비스와 질과 양, 서비스의 질과 양을 공평하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의 어떤 업무의 어떤 그 표준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센터가 포괄하는 공간적인 범위도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몇 개 구가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개 구고, 뭐 어떤 데는 그냥 전주시는 전주 하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적인 범위가 다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있지만 인력도 사실 지금 한 두세 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거고, 그 두세 분이 과연 서울시 한 구에 있는 주거 관련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극복을 하자라는 걸로 이제 주거복지센터는 적어도 기본 업무는 뭐 이런 것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상담 사례 관리를 하고 자원 연계를 하고 또 민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부 사업이나 다른 또 민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이 어떤 기본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 가구는 주된 가구는 사실은 취약계층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좀 나가서 저소득층 임차 가구가 될 것 같고, 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연체 때문에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나, 또 이제 비주택 주거 가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새로운 어떤 위기 가구나 시설 퇴소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아무튼 긴급 주거 위기에 있는 가구나, 그 외에 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센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너무 잘하는 거죠. 뭐 주거 수준 향상을 기대를 하고, 그 주거 수준 향상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안정하는 것도 기대를 하고, 아주 긴급할 때 어떤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 서비스 지원 체계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같이 주거복지센터 포럼에서 논의한 바, 한 센터당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의 상근직은 있어야 이런 업무들을 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인력 조직안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센터당 한 3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건 또 국토부한테도 다 제안했던 부분이고, 제가 용역까지 해서 이제 보고서에는 실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하는 건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운영 주체는 사실은 사실 어디나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공사나 아니면 그 현장 활동했던 그 지역의 어떤 주거 관련 전문 조직이나 아니면은 사실은 시군구에서 직접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직이 하던 이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앞으로 좀 더 정착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추진 전략에서 지금 중단기, 장기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또 논의를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어떤 기본 업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주거기본법에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 법부터 법에 관련된 어떤 시행령이든 법이든 그런 걸 좀 먼저 고치자라고 적어놓은 게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사실 고치자고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그 국토부에서 요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거복지센터에 인건비로 딴 건 아닌데 1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기재부에서 허가를 맡은 거예요. 이거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재부와 다 조율이 됐던 예산 10억이 지금 따져 있는데, 그 10억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그 대상자들, 이를테면 쪽방거주자들, 비닐하우스 내지는 그 만화방, 아니면 아동빈곤가구 등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도록 상향 이동을 하는 거를 상향 이동까지 설득을 해서 쪽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근처든 어디든 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업, 그런 주거 상향 이동 사업에 대한 걸로 10억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이 10억 단 사업을 이런 사업을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시키면 기재부도 이런 게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뭔가 주거복지센터 확대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5분 시작해서 지금 30분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냥 알려드립니다. 편하게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책임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씩은 발표가 필요하세요, 최소한. 물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미리 할 일 없는 제가 켜놓을 걸. 그러면 15분 할까요? 예, 20분 예. 할까요? 15분만 해주셔도 되고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 주거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예. 그네. 이거 주시겠어요? 예. 네, 전남대학교 홍정호입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학 전공자고요. 그래서 그 작년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복지 학회에서 그 커뮤니티 케어 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많은 주제들이 논의가 됐었고, 구체적인 어떤 각 분과별로, 각 학회 분과별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학회라든가, 사회복지행정학회라든가, 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학회, 또는 장애학회 이런 데에서 많이 논의가 이미 돼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주거 쪽에서도 나름대로 전달체계에 관련한 어떤 개편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한 용어고 이미 작년부터 많이 논의가 돼서 개념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스킵하고요. 제가 이제 저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금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좀 외래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잠깐 15분 정도 말씀드릴 거는 왜 이 커뮤니티 케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등장 배경과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요 쟁점과 앞으로 전개돼야 할 방향, 이런 거를 요약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네, 제가 어차피 자료집이 있으니까요. 자료집을 보시고요. 제가 하려는 얘기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달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전달 체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 체계를 정의할 때 흔히들 이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서비스를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일부 학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조직적 배열을 합리화한다든가 또는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직적으로 잘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달제휴 개편이 여기 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최근에 2019년 7월 1일자로 이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됐죠. 전적으로 폐지가 됐다기보다는 좀 단순화됐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달제휴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또 2017년 5월 30일부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제 입원이 많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조현병이라 여러분 알고 계시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조현병 질환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후속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또 그거와 관련한 전달제휴 개편이 또 있어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그 돌봄이 사회적으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의 복지 선진국가도 이미 경험을 했고요. 우리는 약간 후발주자입니다. 즉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14.5% 그리고 그래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좀 느린데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시간적 타임이 아주 적습니다. 2026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불과 5, 6년 정도의 시간적 타임이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사회에서 부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해외 사례의 이런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를 보니까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일본의 지역사회 포괄 시스템, 돌봄 시스템 이런 제도를 좀 검토를 해보고 정부에서는 그거를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 추진해보겠다 그렇게 지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회복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대부분 소득 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 부분이 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2007년, 8년 들어오면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확대가 제도화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나 주거복지 서비스도 사회 서비스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사회 서비스가 아마 큰 사회보장의 영역이 될 거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니셔티브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기획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은 각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 중심 또는 이용자 중심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공급자 방식이었다면 사회보장 영역도 이제 소비자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맞춤형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사업 개편이 일어난 게 뭐냐면 노인과 관련한 지역의 통합돌봄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노인 돌봄 기본 사업, 노인 돌봄, 종합 돌봄, 노인 가사지 6가지 유형의 다양한 서비스 돌봄 사업을 통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권역화를 시켜가지고 이용자들이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서 용이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대부분의 돌봄이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시설 돌봄을 했죠. 시설 돌봄 가면 다시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 또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상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인간적이지 못하죠. 우리 모두 다 몸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라든가 또
또는 정신질환자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예전에 자신이 집에서 살고 있던 거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그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 보호 아니면 시설 돌봄 이게 딱 이분화되어 있던 게 과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이분화 형태를 다각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그 중간 형태의 다양한 주택 그거를 지원주택이라고 이제 주거국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형태의 실제적으로는 용어로는 안심주택이라든가 그런 식이 있죠. 또는 장애인 중에는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거지를 좀 시설과 재택과 중간의 형태의 집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인 맞춤형 소위 이제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평생의 주기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선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228개의 지자체가 있죠. 기초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애초에는 1월 공모 당시에는 8개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워낙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8개 노인 돌봄이 8개를 추가해서 총 16개가 올해 6월 1일자로부터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도 사업의 모델이 노인 돌봄 모델이에요. 크게 이제 3가지 모델이거든요. 하나는 노인 돌봄, 그리고 장애인 돌봄, 그리고 정신질환자 유형 이렇게 3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대부분 노인 돌봄 쪽으로 선택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202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워낙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한 4개 이상, 아마 최소 4개 이상 더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각 지역별로 선도 사업의 결과를 보고 모형화시켜서 그 모형을 토대로 해서 전국화를 시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여러 가지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이 되면 이거를 전국적으로 보편화 제공하겠다는 그런 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같은 경우는 광주 서구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구라든가 제주시, 그리고 정신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게 지금 모델이 구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 18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18개의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개 권역당 종합병원 하나씩을 매칭을 시켜서 노인들의 그 종합병원에 거주하시면서 지역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이 회복해서 그런 욕구가 강하신 분들을 타겟팅해서 지역사회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병원에서 시설 돌봄을 지역사회로 전환시키는 것. 이른바 과거 이제 장애인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탈시설화 또는 탈원화 이거가 하나가 축이고요. 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욕구들이 생기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노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 일상생활이 많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돌봄의 욕구가 생기죠. 누가 돌봐줘야죠. 누군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유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유학원이 파견하는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의료라든가 방문 간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방문 목요일이나 방문 가사 서비스를 받게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로 바로 가지 않게 최소화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 돌봄 모델 사례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그리고 제가 해서 병원을 갈 경우에도 그런 것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사례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지역복지 주거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읍면동 단위로
케어 안내 창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달직 공공 전달직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의 시군구 단위의 지역 케어 회의라는 그 기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그 동주민센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는데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간판을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많이 바뀐 거를 아마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동복지 허브화 사업하면서 2016년, 17년, 18년 하면서 동단위의 개별 신설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조직이냐면 맞춤형 복지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과거에는 동사무소 뭐하러 가요? 대부분 서비스 신청하러 가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서비스 방식이었는데 맞춤형 복지팀이 만들어지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 그리고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결 또는 자원 발굴 이런 업무들을 맞춤형 복지팀이 해서 공공전사들과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던 거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팀장 1명하고 복지직 2명하고 3명을 세트로 해서 단위로 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문간호사라든가 또는 정신건강의원을 같이 병행해서 거기가 구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이제 연관해서 그 맞춤형 복지팀을 케어 안내 친구로 좀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초기 상담이 중요하잖아요. 즉 우리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발굴된 사례를 잘 평가를 해서 즉 우리는 뭐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의뢰, 전문적 의뢰라는 겁니다. 리퍼럴. 근데 그게 그동안 동주민센터는 불가했던 거예요. 관련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좀 처리하기 곤란한 고난이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올리냐면 시군구 단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케어 회의에서 일종의 케이스 컨퍼런스를 해서 그거를 병원을 의뢰한다든가 정신건강센터를 의뢰한다든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의뢰한다든가 식으로 해서 서비스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큰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과거의 그 패러다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시설 보호를 타시설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정착 또는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들을 요즘은 이제 그 거주시설 인가를 30인 이상 같은 게 아예 안 내줘요. 이제 소규모의 돌봄만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시설 같은 경우 100인 이상이 되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아동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쪼개져서 그렇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으로 쪼개는데 이제 그룹홈 형태라든가 또는 케어홈 형태라든가 작은 단위의 케어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러면 장애인 4명 정도가 같이 공동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리고 케어홈 안에 그 소위 이제 시설 코디가 있습니다. 코디가 그 생활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광주의 사례입니다.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거주한 사례가 그리고 거주시설 내에서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을 거주시설 안에서 실제로 한번 생활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실제 이제 케어홈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우리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2년 또는 5년이 경과가 되면 실제 이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모델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주요 쟁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설 돌봄이냐 가족 돌봄이냐, 예전에는 이 많은 중증에 또는 유황에 대한 돌봄의 욕구가 있으면 가정이 다 부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기 사회화가 됐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고 해외 선진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중간재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탈시설하면 집으로 갔다가 다시 못 사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의 중간 사다리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표준적 돌봄, 대규모 시설에 입소해서 표준적 돌봄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춰서 개인별로 계획을 세워서 돌봄을 제공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공공 중심이냐 민간 중심이냐? 지금 요양이라든가 돌봄 시장은 거의 상업화됐습니다. 민영화됐을 거예요. 민간의 그 사업자들이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이라든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공공에서 직영하는 시설들은 퍼센티지로 하면 10%가 안 돼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또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공공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커뮤니티 케어를 하게 되면 또는 탈시설을 하게 되면 또는 지역 내의 돌봄을 강화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할까 또는 비용이 감소할까? 원래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비 지출이 노인들의 특히 노인분들의 어르신분들의 의료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병원들이라든가 요양원 있죠? 요양병원 이런 데에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 청구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형태로 계속 놔두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처음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이제 집에서 사는 지역에서 살게 되는 재가 돌봄이 많이 확대됐을 때 꼭 비용이 세이브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통합돌봄의 방향이 이루어져 왔냐? 첫 번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모델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전남이라든지 서울은 일단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재정적인 차이와 또 인구의 특성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이에 201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 특성과 또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하자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돌봄의 연속성입니다. 이게 처음과 끝 양극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의 상태라든가 장애인의 상태, 정신질환자의 그 욕구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돌봄의 형태를 제공하자라는 거예요. 예. 흔히들 에이징 인플레이스라고 해서 지속 돌봄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강화하는 게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포괄성은 아까 말씀 읍면동 케어 안내 창구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 요구들을 다 우선적으로 욕구를 파악해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하려면 케이스 매니지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공급처와 서비스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성. 지역 내에서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려면 민간 기관만에서도 안 되고 공공기관만에서도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민관이 협력적인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어 자체는 되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문정부 들어서 가장 국제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례가 어떤지 현안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보안관계로 저희가 뭔가
잘하고 싶어도 되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최은희 박사님이 직접 보안을 풀어주시는 겁니까? 예, 5분만 제가 끌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 네,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뭐 10분이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막간을 제가 교수님 이 발제 자료를 보다가 교수님 여기 자료에 141페이지예요. 141페이지에 과제 3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계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아주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거 관련해가지고는 마이홈 LH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LH공사 마이홈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자리인가 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그 기조 발제 그 세션에서도 그랬지만 LH 직원이 지금 1만 명이고 그 중에서 복지 관련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30%라 그랬어요. 그 30%가 이 전국적인 시군구에 이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된 어떤 네트워킹의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저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를 앞으로는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막장 토론이 될 것 같죠? 뭐 자료에 들어있는 거를 빼야 된다. 뭐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의 역사의 출발은 원래 민간에서 시작했고요. 주거복지센터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연계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를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역사가 되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 공공에서도 온 건데 아마 이 그림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은 복지 쪽에서도 행정 중심에서 전달 체계를 보게 되면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를 일단 나눠요.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전달 체계가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어디서 어디가 접목해야 되는가라는 거가 더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그림에는 주로 황 교수님 그림에는 공공 전달 체계의 얘기여서 아마 LH 마이홈인데 뭐 우리가 사실은 제가 발표 시간을 되게 짧게 드렸던 이유는 발표 자료가 뭐 미리 보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PPT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가 있고 이따가 좀 토론 부분에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연구자인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안에서가 되게 궁금한 사안이 있을 거고 이게 어디로 갈까라는 부분에서 복지 쪽으로도 궁금한 게 있을 거고 국토부 쪽으로도 부처로 나뉘면 두 부처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따끈따끈하게 어떤 회의를 피하고 있다가 갔다 왔었는데 거기 논의에서도 15년간 주거복지를 떠들었는데 다시 원점에 와 있구나. 지금부터 이 나이에 다시 떠들어야 되나? 라는 반성을 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의 이 주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화면이 띄워지기 전에 발표가 하시는 게 또 괜찮으면 해줘 주시셔도 되고요. 꼭 그래야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 도중에 떼겠죠. 네, 그러면 뭐 1, 2분이라도 제가 그냥 일단 마이크를 시작을 하고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줄 모르고 일단 원고를 넘겼고 저희 PPT를 따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PPT가 불러오지를 않는데요. 네, 그래서 제 USB 들고 왔지만 여기서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공이 얼마나 정말 무섭다는 힘든지를 먼저 거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한글글이 원고들을 좀 볼 수 있었고 페이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네.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지원주택은 많은 분들이 저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운이 좋게 또 SHO에게 사무처장님 오셨는지 주거복지처장님도 오셨지만 운이 좋게 연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원주택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뭐 지원주택이 하루아침에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10년도 더 됐죠. 10년도 더 돼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지원주택에 요구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시가 지원주택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이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지원주택인 것 같은데요. 지원주택이 생소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원주택이 뭔가 실제로 지원주택은 자기 집이에요. 자기가 개인이 세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까 우리 황정원 교수님의 발표자의 13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인데 지원주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체험홈도 아니고 자립생활주택도 아닙니다. 지역사회는 자립생활하는 주택이 지원주택이에요. 다만 그 자립생활을 할 때 현재 있는 그 요양보호 서비스나 또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아닌 좀 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서비스가 더 결합돼야 되는 사람들이 더 중점이 되는 그런 주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주택은 세입자가 본인이 입주자가 본인이 세입자가 되어서 장기적 자기 임대료를 내는 한 거기서 장기적으로 살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저는 자립과 독립은 조금 구분하고 싶은데요. 자립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무주공산해서 자기 알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현재 자립에 사실 것 같고 독립이라는 거는 나의 주도권 하에 필요한 서비스가 나의 결정할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도움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의 생활을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경우는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독립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면서도 자기 집이 되는 것. 즉 단계적 모델을 따르지 않고 지금 이 그림은 케이스 1 같은 거는 시설에 있다가 체험홈에 있다가 자립생활주택에 있다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가지만 이런 단계 모델이 아니라 지원주택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제가 여기 글에도 썼지만 주거우선 정책입니다. 나의 집에서 내가 나의 권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러기 말하면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바로 서비스의 주도권에 대한 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지원주택이고 이 지원주택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아까 그 커뮤니티 케어에 말씀해 주신 커뮤니티 케어란 하고 이게 정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제 글에도 써놨지만은 커뮤니티 케어란 정의가 써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군요. 네. 여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자아실현과 활동을 한다. 결국 자아실현과 활동을 한다는 개인의 주도권을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로 그러한 공간과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해서의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지원주택이다. 사실 지원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80년대 이후에 특히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지원주택인데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나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와 있고 저도 여러 번 여기저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요. 다만 이제 지원주택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144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다섯 번째 줄에 지원주택이란 서비스가 결합된 영구주택이다. 즉 내가 영원히 나의 세입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며 즉 임대료를 내고 집을 부수지 않고 임차인과 계약을 잘 성립하면 그냥 사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 월세 내시거나 전세로 사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면서도 쉽게 표현하자면 서비스가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보통 지원주택의 대상들이 누가 될 것인가부터 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구는 제가 지원주택의 개념이 무엇이냐로 구성한 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우리가 전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쓴 글이고요. 여기서 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 현재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원주택이 이미 시범사업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에 딱지를 떼고 서울시가 한 200호에 넘게 지원주택을 이미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게 여기 앞에 계신 서정윤 사무처장님, 아니 주거복지처장님이시고요.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처장님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으로. 네. 그래서 이 지원주택의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5페이지 가보시면요. 서울시금은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조금 설명된, 사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지원주택을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민간 단위에서 지원주택의 형태들을 시범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가 서울시가 의미가 있는 거는 대상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좀 더 제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된 자료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원주택이 진짜로 어떻게 운영됐고 서울시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봤을 때 서울시 지원주택이 어떻게 운영됐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좀 더 고민해 볼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서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6년에 사실 서울시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했고요. 제가 작년에 했던 발표 글에는 그 SH 공사에서 주체가 해서 했던 발표 자료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의 지원주택, 꼭 여기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원주택이 시범적으로 해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미 글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빼고 여기는 서울시만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2018년까지 51호의 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이제 했고요. 올해 이제 200여가 넘는 호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86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146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서울시 지원주택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 사업이죠. 이제 올해 2019년 거 말고 2018년까지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같이 그 서울시 시범 사업의 결과를 공유할 대상은 바로 시드하우스랑 알코올 중독 만성 노숙인 발달장, 이 세 영역에서의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주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릭, 그다음 태소 발달장애, 여기 봐도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가 공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당연히 이거는 특히나 자기가 세입자 역할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이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주택이라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주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동생활가정 같은 그런 형태로 받아서 그거를 시범사업이니까 지원주택의 형태처럼 운영을 해본 겁니다. 그런 그 운영의 결과, 그런데 그 운영을 할 때 어떤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47페이지 보시면은 이 그 세 개의 영역에서 제공됐던 서비스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기 보면은 주로 이 서비스 여러 가지 주어지는데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분류 체계는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분류의 근거에서 이 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했던 서비스들의 종류들을 살펴봤는데 입주자 입주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주택 시설 관리 지원,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 지원과 그다음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신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지만 알코올 같은 건 폐해 감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 거주자에서 회복 기반, 또 동료 상담 지원 서비스, 또 발달 장애에 위해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책자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설명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됐고요. 그다음에 의료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취업 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리고 기타 각종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2년간에 걸친 시범 사업들의 평가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해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148페이지가 바로 그런 하나의 또 성과의 표 중 하나인데요. 성과 보고서는 이미 올 초에 성과 보고서는 이미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일반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병원이 약 4명 중에 3명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응급실 이용 횟수도 4명 중에 한 3명은 이용하지 않고 지원주택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원주택에도 지원주택에 이제 거주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원주택은 그러면 일반 완전한 독립주택과 무슨 차이냐? 지원주택은 서비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의 썼어요. 그 지원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례관리자라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이름에 있는 이 사람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는 조건은 있어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 혹시 뭐 일상생활을 지나칠 때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긴급하게 뭐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돼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만난다는 조건들은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서비스든지 이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예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 지원주택의 시범사업 평가를 하면서 그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몇 명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신질환 있거나 알코올릭 문제가 있거나 발달장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정신질환하고 지적장애 있는 같은 그 이중장애 있던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소위 말하는 그룹홈 같은 비슷한 곳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지원주택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지원주택에 오셔서 저희도 지원주택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주택에 있는 복지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동모금에다 프로포저를 쓴 거예요. 프로그램을 비용을 따온 거죠. 그리고 이분들 그 지원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여가 프로그램. 근데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지적장애랑 정신질환 있는 이중질환 있는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A라는 그룹홈 같은 이제 시설에서 조그만 소규모 시설에 나오신 분인데 저한테 자기는 그 A라는 센터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도 지원주택의 개념이 맞지 않았는 거죠. 근데 여가 프로그램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사실 사라져야 되는 게 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아직도 A 센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민 교수님 저기 네. 파일 보내셨어요? 네, 없어요. 보내신 거 맞아요? 보냈는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너무 괜찮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예, 파일이 안 죄송합니다. 들어왔다고 그래요? 중간에 혹시 그래도 아쉬워하실까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그래 보면서 보내긴 했었는데 좀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주택의 거주를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을 때 현재 거주 중인 분이 한 80% 거의 90% 있었고 그 중에 몇 분은 나가셨어요. 근데 나가신 이유가 그 7분이 나가셨는데 5분은 가족을 재결합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주택으로 가거나 단 한 명만 다시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원주택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근로나 임금 수준이나 임대료 체납에 보면 특히 체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4명 중에 3명 이상은 체납을 하지 않고 내고 있었고요. 또 149페이지의 지원주택 입주 긍정적인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설문조사도 했는데 발달장애나 정신질환, 알코올릭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좋아졌다. 주거 환경도 좋아졌다.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생겨서 좋아졌다. 주로 100% 나온 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또 일상 또는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다음 공적 지원을 받게 됐다거나 또는 지원주택에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이건 이제 질정연구를 해서 인터뷰를 한 결과인데 크게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걸 보면 안전이 확보됐다. 예를 들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내가 노숙인이셨는데 거리에 있으니까 성폭력 이런 위험도 있었는데 그게 안전해졌다거나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발달장애 어떤 분은 시설에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싫다. 왜 싫어요? 때려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폭력이 시달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건강이 회복돼 있었고요. 삶의 태도도 굉장히 자기 주변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자기 총기를 힘쓰게 됐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는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나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회복됐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해주셨던 분도 있었고, 주거와 지역 환경의 만족도나 가족 관계,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제 여기 지원시대 오면서 한마디로 버젓한 인간으로 가족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 일상생활이나든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피규어를 가지고 거기에 장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만족감 같은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긍정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주택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장점들이나 제언들을 보면은 하나는 지원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두 번째 달에 올해 216호인데 정확한 200여, 제가 200여 정도인데 216호의 지원주택을 추가로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서울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보면은 서울시는 이제 2019년부터 15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816호의 지원주택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진 연구를 해보니까 약 3,500호 정도가 필요하다. 서울시만 해도. 이거를 따지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약 10%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보면 한 10% 정도는 지원주택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만큼 이거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원주택 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정 계속 연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주택 제공 입주자 및 서비스 범위와 제공 방식의 명확화인데요. 사실 지원주택의 대상자는 개념적으로 하면 주거가 불안정하면서도 서비스가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만 없어가지고는 사실 지원주택의 대상자가 되긴 어렵고 서비스에 취약한 민족. 그래서 서비스가 주어지면 나는 독립적으로 나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 찾아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연구의 결과들을 약간 소개해드리면은, 거기 보면 지원주택 입주자 요건으로서 노인 같은 경우는 치매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장애인 중에서 특히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노숙인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정신복지법이죠. 예, 말하는 그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네 가지 그룹 중에서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서비스 체계로서는 그러니까 현재 그 지원 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서비스 취약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5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반드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지원주택의 핵심이죠. 안 그러면 이게 자칫 시설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보시면은 질적인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즉 지원주택의 외국에서의 지원주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그러니까 주택을 제공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지원주택이나 서비스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분리시키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향후에는 지원주택에 들어갈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뭐 그들을 어떻게 서비스 구매 계약 방식 등등의 다양한 재정 지원 방식도 앞으로 향후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서 적정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저희 올 초에 했던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은 약 1인당 10명 이하 관리하는 게 적절하고, 한 4명의 주거 지원주택에 있는 코디네이터를 관리할 때 한 4명당 1명의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응급상황 지원이란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인데 우리나라가 참 이게 미약하고 없어요. 향후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원주택에 있는 분들은 정신질환, 발달장애, 알코올릭, 치매 이런 기타 질병인데, 이분들은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이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주택 운영을 해서 중간 지원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전달 체계 관련 건데, 지원주택에 대한 독립적인 전달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제 소규모지만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 된다면
조금 더 여기에 지원 주택을 위한 전달 체계로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몇 가지 안들은 153페이지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입주자의 사정이라든지 대기자 명부 관리라든지 뭐 지원주택 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 홍보 또 뭐 지원주택 신청자 주택 제공자,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기관 이 3자들의 조정 역할 뭐 이런 것들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주택에 대한 법률도 필요한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 최초 법적 기관은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국화되려면 결국 중앙 단위의 지원주택 법률이 필요한데 이 법률과 관련돼서 현재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요.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개정을 했어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개정을 하자. 주거약자에 대해서 장애인과 지금 현재 고령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노숙인 등등이 포함되고 예산 측면, 공급 측면, 그다음에 지원주택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지원주택에 대한 예산인데 사실 지원주택 예산은 크게 보면 주택을 제공하는 예산하고요. 그 주택에 결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산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게 자기는 주택을 세우고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서비스까지 비용을 내냐 이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외국의 미국 같은 예를 들면 국토부 산하에 지원주택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요. 예산 지원. 그래서 거기서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서 아까 말한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주거약자법에다가 예산을 포함시키는 이러한 법률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편의시설 설치 및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개조 예산도 적극도 필요하고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 한 지원주택 1호당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 서울 물가로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편하게 충분히 발표하셨죠? 예, 제가 서의를 잘 반성합니다. 근데 저기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시는데 근데 노 총장님께서 그 열차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순서를 바꿔서 그냥 먼저 순서 바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노 총장님 먼저 토론 좀 부탁드릴까요? 예,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예. 5분 안에 가능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공공파가 아니라 민간파라서 민간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아무래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거복지센터 관련돼서는 사실은 마이홈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한테 많이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가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계속 확대할 게 아니라 사실 민간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고 오히려 그 역할은 있을 거예요. 공공의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S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지금 막 민간하고 공공하고 이게 뭐 서로 뭐 하는 싸움도 아니고 뭐 잘 정리도 안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집도 짓고 뭐 주거복지도 하고 이런 것이 뭐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을 열심히 잘 공급하고 주거복지는 민간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자체 보면은 사실 주거기본법도 모르는 그런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거기에 이제 준해서 이게 주거복지센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 얘기하면 시의원 도의원도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강화시킬 거냐가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그 각 지자체 그 행정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주거복지센터 관련된 부분도 좀 고가 평점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주거복지센터 인력이 굉장히 이제 사실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그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나 자원들을 좀 많이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통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의 역할을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사실은 이제 주거센터도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 역량이나 그런 힘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단체들하고의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그 힘이 많이 가고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집수리 관련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거센터하고 해야 되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집수리는 좀 넘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사실 주거센터가 상담하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 그다음에 그런 그 주거 취약계층이 제대로 주거 상승할 수 있도록 그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만 충분히 해도 그 기능은 제대로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플러스 더 주거 집수리 사업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건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하고 이제 그 지역 내 민간 공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LH나 SH공사하고 과연 어떤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민간 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센터에다가 던져놓고서 그냥 돈 몇 푼 주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 관리하게 하는 그런 불만 어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유기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좀 협조가 될 수 있는 협조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주거센터에 그런 여기 나와 있는 발제에 보면은 인력 배치 관련돼서도 저는 보다 현장 조직, 현장 업무 중심으로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적인 걸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인력이 보충되더라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그렇습니다. 지역 내 하여튼 그 빈곤, 주거 취약계층들이 자기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것,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고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가령 최근에 뭐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에서 사실 그런 상담하지 못해가지고 그 최악의 선택을 해서 떨어져 돌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우리가 다세대 주택에서 뭐 보좌 가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주거복지센터 그런 있는 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실은 정부의 중앙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이쪽 자원, 물적 자원의 지원이 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실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참 기분이 떨어지고 이게 내가 뭐 하는지 이런 자기 스스로의 의문도 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그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는 사실은 그런 주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임대아파트 인파워먼트도 강화시키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그 인파워먼트라는 건 결국은 주민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생적인 그런 역할, 그런 힘들이 좀 충당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애인과 관련된 이 그룹홈, 이 체험홈, 제가 장애인 단체와 같이 최근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도 사실 그룹홈을 잘 모르는 데도 많고 체험홈도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각 지자체에서 좀 잘 알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체험홈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다세대 매입 임대도 체험홈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험홈은 별도로 이제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원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지원주택이란 말 앞에 좀 뭐가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주택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데 물론 설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발제하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독립생활지원주택이라든가 앞에 뭐가 좀 명확하게 붙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은 사실은 영국의 그 라이시
라리시 공동체가 이제 계속 모범이 되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기에는 인간 회복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결국 장애를 통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지원주택을 통해서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애 해방, 인간 회복의 그런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애인들이나 우리 주거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거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원주택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공공임대주택하고의 그런 구별성이라든지 그런 차별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다른 그런 장점이라든지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이 보다 잘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도심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하는데 장애나 주거 취약계층들이 물론 이제 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사회 서비스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친자연적인 그런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주거가 적용되면 오히려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원주택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100%짜리가 5개씩 되고 그러는데 이 100%짜리가 5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 나와서 이게 좀 약간 SH에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좀 의도적으로. 예. 하여튼 뭐 좋은 결과 나와서 좋긴 좋습니다만 좀 더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런 지원주택이나 그다음에 주거센터를 통해서 사실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이나 주거 활성화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윤 센터장님. 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주거복지센터 최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7년 겨울에 주거복지센터 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하고 2008년도에 저희 대구주거복지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딴 길을 안 세우고 계속 이 길만 걸어왔는데 사실 중간에 후회도 많이 하고 전직 갈아탔으면 이렇게 좋았을 걸 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온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센터를 또 대구시로부터 이렇게 민간 위탁 받고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전문가님 물려줄 때까지는 어쨌든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한 10년간의 과정에서 자 전달 체계 특히나 이제 민간 주거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뭐 주거복지와 관련된 전달 체계 이제 과정에 이제 있는데 이 센터가 실제로 이렇게 공공에서 쓰고 있는 LH공사도 이렇게 주거복지센터라는 단어를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더라고요.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홈센터라고 이제 마이홈 포털을 만들고 이제 마이홈센터를 이제 각 지역 본부마다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상담의 영역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임대주택 종류, 그다음 내가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기간, 안내, 그다음 뭐 이렇게 요 정도 이상의 마이홈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내가 집이 이렇게 됐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연락해 보세요. 이게 끝이고요. 임대료가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퇴거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니까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종류라든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미 이제 굉장히 거기에 유형화되어서 이렇게 매뉴얼화된 상담 이외에 다른 상담을 실제로 마이홈센터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사실 물론 이제 그러한 역할도 하겠지만 다양한 이제 다른 모든 주거 관련된 상담을 다 받게 돼요. 이렇게 뭐 하다못해 이렇게 집에 쥐 잡는 거, 그다음 바퀴벌레까지 이렇게 홈케어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특화 사업에서 센터 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 뭐 바퀴벌레 잡는 것까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국토부가 이러한 이제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자기 보도 자료를 내기 위해서 센터 이름을 이렇게 센터를 뭐 이렇게 좀 거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전달 체계로서 좀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자리 잡도록 좀 앞으로 향후 좀 민간 센터에 대한 이게 지원이라든가 또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또 하나 뭐 그 9월 말에 아마 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그 장기 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아마 공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이거는 직접 LH 그 공사에서 직접 받아요. 또는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이렇게 직접 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모르니까 그 수많은 매일매일 임대주택 필요하다고 주택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안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가보니까 난 당연히 이제 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LH 공사하고 이렇게 대구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이런 경우 미리 동의나 이렇게 알려만 주면 그거를 상담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정보가 있어야 사실 상담의 질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보들을 LH가 공유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전달 체계에서 그냥 그 정도 공급회가 그냥 그 공고를 보고 마침 공고를 보고 신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주택 공급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 전달 체계가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 마이온 포털 들어가서 장기 매입대 다가구 매입됐을 때 공고를 보려면 클릭을 6번 해야 돼요. 6번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요. 공무원한테 얘기해줘도 결국은 못 들어가서 전화 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클릭 이걸 다 얘기해줘야 이제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구 남구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지역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 장애인 선도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2억 얼마치를 장애인 뭐 그 주거환경 개선 뭐 편의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굉장히 무례한 얘기를 듣고 기분 아빠가 끊었는데 언어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무례해서 센터는 그렇게 해서 뭐 얼마 할 수 있는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뭐 이게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지역사회 돌봄 통합에서 이렇게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그다음 이 위기 가구 중에서도 이렇게 주거와 또는 이제 주거 지원 서비스가 또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고 공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주할 때까지 서비스들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주복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완결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도 문제고 지역에서 뭐 그 매뉴얼은 뭐 연계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계까지 오지도 않고 그다음 센터가 이제 뭔지 알고 가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하는데 저희 주복센터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주복자 관련해서 연계 사업을 우리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좀 끼워도 이것도 좀 구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차함도 마다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도시재생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도 뭐 이렇게 주거와 관련해서 지역 사회 이제 주거와 관련된 연계기관과 뭐 이렇게 뭐 NGO든 뭐 센터든 뭐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가서 저희 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 사업을 하자고 이게 또 굉장히 좀 구차하지만 이건 또 했어요.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센터가 사실 자기 자리를 찾고 가는 게 굉장히 지난한 자기 실력들이 낮으면 그냥 낮은 대로 그냥 이렇게 포복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영향과 발언력이 지역에서 높으면 높은 만큼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실력껏 이제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센터들도 뭐 전국에 지금 뭐 30 몇 개가 있는데 서울에 한 27개, 6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급여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센터 뭐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도 생기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이렇게 센터를 보도자료에 그냥 언급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센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지원의 체계를 마련해서 뭐 전국의 어느 센터를 가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이 주거복지 서비스 품질이 일정 정도 이렇게 평준화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교육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매뉴얼화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평준화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센터가 있는 데라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원주택은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지원주택은 이제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사회고등학교 사회복지학부 임세희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보고요. 시급히 전국 확대가 필요하고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센터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 후에 모니터링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주거권이라든가 최저주거기준, 과밀,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문제의식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입이 적은데요. 실은 주거복지센터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인력들도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목하고 어떤 문제를 더 시급히 개입해야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복지센터에 적합한 기관 선정, 그 후에 모니터링과 교육, 그 전에 사전에 업무 표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녀보면은 이 시군구 단위로 했을 때 주거복지센터가 상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주거복지센터가 정말 공적인 기관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기관인지 이용자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주거와 복지의 연계,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책은 시시때때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주거정책은 더 바뀌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지난번 우리 김혜선 박사님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유양이면은 위치를 시군구청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래야지 접근성이 보장이 될 거다는 얘기죠. 지금은 검색해 보시면요.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주거복지센터는 지도맵에 나오지만 어떤 주거복지센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고요. 또 주거복지센터 시군구 단위로 할 때는 우리가 지역별 차이를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발달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넓은 관할 지역을 똑같은 5명의 인력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낮은 지역사회 자원을 더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하더라도 인력을 조금 더 배치해준다든가 또는 업무 시간에 대해서 차량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조금 더 큰 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의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빈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매뉴얼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나 굉장히 작은 노력으로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지만 아까도 회의 나왔지만 30개가 넘는 주거 정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임대료가 차이가 나고 나의 주거 조건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거기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밀도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낮 시간에 빼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업무보다도 더 근무 시간이 있어서의 죄송한 말이지만 야간 근무라든가 주말 근무에 대해서도 저는 학교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거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문 상담과 그리고 그냥 단순 정보 제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도 굉장히 필요해요. 집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과 그냥 센터로 오셔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도 업무가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업무가 있어서 현재 김희순 박사님께서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나아가 우리가 권리구제 차원에서의 옹호 활동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권리구제를 지금 넣으셨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집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인분들 거기다가 경계선 지능에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하고 만나가지고서는 집을 알아보고 또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대중교통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옹호 활동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지원주택 원고를 보면서 또 실은 저도 지원주택에 있어서 그 처음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소정균 박사님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주거복지라는 있어서의 지원주택이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원고를 보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정책을 중구난방 지역별로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와 주거의 결합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역마다 케어홈, 케어 안심센터, 체험, 어디는 지원주택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차별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한 해에 3,000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데요. 이슈가 연계되어야지만 재원 확보가 용이한데요. 지금 이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각기 다르게 정책이 추구가 되면요. 재원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서비스와 주거가 연계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흐름을 사회복지학회와 주거학회가 서비스의 정도, 주거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이름을 좀 공통화하고 그것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집을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있으면은 서비스와 저렴한 적절 주거가 가능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그 집을 나오는 순간 그 서비스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주택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이 위기가 되었을 때 그때의 지원주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용 계층의 문제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기능이 부재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한정할 것인지 가족 기능이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는 자신이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가능한 사람들까지 포괄할 것인지 즉 자녀적인지 보편적인지 또는 그 서비스의 질이 낮은 질인지 높은 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빅피처를 그리지 않고 간다면은 나중에는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가 지원주택에 있어서의 복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힘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세 분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산 증인으로 계시는 사장 혹시 네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건가요? 혹시 발표 세 분 뭐 잠깐씩이라도 마이크 잠깐 하고 시간을 봐서 아까 얘기한 걸로 마칠게요. 예. 그러면 혹시 플로우에서 좀 질문이 있거나 좀 과제를 제안하실 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시립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지우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그 발표를 하는 중에 보면은 그 매입임대 주택이라서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지원주택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상 서울에서는 지금 시에서 그 10개 기관에 10명의 사례관리자가 지금 파강이 돼가지고요. 매입임대 주택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계에 맞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주택 서비스 관련한 내용도
매입임대 사업을 하면서 그 사례관리자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이렇게 모여져서 총체적인 어떤 지원주택 사업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됐으면, 저희 그 매입임대 사업에서 진행했던 그 사례관리 사업이 항상 보면은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됐을 때 같이 좀 됐으면 아마 표면적인 그런 데이터들은 그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의견? 잠시만요. 저희 오늘 가시고 내일 안 오시는 분들은 꼭 3층 가셔서 이름표 반납해 주시고요. 저녁 식사 하시기 전에 거기 표가 있어요. 표에 이름 꼭 작성해 주세요. 네. 적절합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없으면 사실은 토론 그 발표를 해주셨던 분들이 네, 발표를 해주셨던 분들이 시간을 아껴주셔서 내지는 절약해주셔서 딱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은 사람이 정리를 하는 거는 참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역시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하고 발표 주제를 정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공부를 좀 하고 가는데 가장 해야 되는 숙제들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복지하는 기관에 있고 복지를 하면서 사실은 왜 주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었냐면 빈곤하고 주거 문제가 떨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발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제 주거복지가 우리가 많이 확대가 되고 관심자들도 많아지고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엄청난 제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주거복지사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현장은 정말 많은 공급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있어지는데 수요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지를 과연 느꼈나라는 반성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전달 체계에서는 특히 이것처럼 꽃이 없어요. 2개의 부처, 3개의 부처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림 같은 얘기예요. 이상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하나의 정책 과제를 크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부처가 2군데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처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어딘가 또 찍혀 있을지 모르니까 제 얼굴을 없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지만 정말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앞으로 또 가야 될 숙제로 가슴이 이제 떨리기 시작한 키워드였는데 뭐였냐면 국토부는 우리가 너무 임대주택 공급에 다양한 부처로부터 대상자들을 받고 있다. 이 대상도 껴달라. 이탈자들도 껴달라. 주민들도 껴달라. 대상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또 커뮤니티 케어 대상에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하나의 가점을 부여하는 대상 중에 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현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의 개인의 정책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사실은 서비스를 결합하고 연계하자는 거였는데 정책의 대상으로 해야 될 숙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지부는 우리는 주거 빈곤 가구가 아니라 케어 빈곤 가구,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어 안심주택, 아까 임세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임대주택도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듯이 또 하나 꼽히고 있구나. 매입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매입임대 사업도 지원주택형 성격 내지는 케어주택형 성격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수요자들 중심으로 가깝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도 다시 가슴이 떨리면서 뭔가를 조금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 숙제가 이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주거와 빈곤을 얘기할 때 뭐가 먼저였느냐, 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더라, 2개는 떨어뜨릴 수가 없더라 얘기한 것처럼 케어가 빈곤한 사람들이거나 주거가 빈곤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주거가 빈곤한 사람은 케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 케어를 먼저 개입하다 보면 주거 빈곤을 예방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거꾸로죠.
케어가 빈곤한 사람들은 주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케어 쪽에서 훨씬 더 풍부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아직도 정책에서는 갈 길이 좀 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은 뭐였냐면 10년, 15년 전쯤에부터 용의를 이제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들이 이 민간 중심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움직이고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했던 숙제들이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확대돼서 무슨 단어를 얘기해도 알 정도의 공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부터 10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3년 정도면 뭔가 아 하면 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자리였길 바라고,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무엇보다 다른 세션보다 이 다양한 분야의 현장, 그 다음에 공공, 민간, 또 복지, 주거 쪽 같이 함께한 자리였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은 분야에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다른 어떤 세션보다 풍부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